도시의 시간은 다른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도준의 시간은 더욱 그러했죠. 30대 중반의 건축가, 그의 시간은 촘촘하게 짜인 설계도면처럼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천루의 꼭대기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켜야 했고 1g의 무게도 세심하게 계산해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켜야 했어요. 그의 세상은 온통 직선과 각도,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물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정이란 가장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변수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오래전에 가장 깊은 서랍에 넣어두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의 파사드 디자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오후, 도주는 날카로운 눈으로 모니터 속 3D 모델링을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건물의 외피가 분해되고 조립되기를 반복했죠. 사무실은 키보드 타건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낮은 긴장감이 섞인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신경을 거스르는 불협화음이 끼어들었어요. 책상 위에서 진동하는 스마트폰,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이름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정교하게 구축된 그의 세상에 균열이 생길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동은 끈질겼습니다. 결국 도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고향의 흙먼지처럼 푸석하고 무뚝뚝했습니다. 나다. 주말에 시간 비워놔라. 용건은 늘 간단했습니다. 안부는 없었고 다정한 서두 또한 존재하지 않았죠. 도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주말은커녕 오늘 밤에도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야 할 판이었거든요. 무슨 일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짜증이 섞여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짜증을 알아차렸지만 언제나처럼 개의치 않았어요. 벌초해야지. 벌써 잊었냐? 벌초. 도준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단어가 현실로 튀어나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돌보는 연례 행사.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동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에게는 아주 오래되고 성가신 의무였죠. 어린 시절에는 나름의 소풍처럼 즐거웠던 기억도 있었지만 도시의 속도에 완벽히 적응한 지금은 그저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정말 안 돼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내 사정만 사정이냐?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조상님 모시는 일에 다음이 어디 있어. 끊는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도주는 허탈하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던 매미 소리가 마치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 그리고 그곳에 묻어둔 기억들. 그는 애써 외면하려던 것들과 강제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잘 짜인 계획은 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무력하게 틀어지고 말았죠. 책상 위 건축 모형의 정교한 직선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곡선들이 그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도주는 주말 새벽 익숙지 않은 시간에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텅 빈 서울의 도로는 낯설기만 했어요. 회색빛 빌딩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 그의 아우디는 미끄러지듯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 처음 1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운전에만 집중하며 머리를 비우려 했죠. 하지만 도시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푸른 논밭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닫아두었던 서랍의 자물쇠가 저절로 풀리는 듯 했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이 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주는 대학 입시 면접 때문에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 아버지가 잠시 대문을 열어둔 것을 깜빡했고 그 틈에 보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첫 강아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던 보리. 황갈색 털에 한쪽 귀가 살짝 접힌 영리하고 충성심 깊던 진돗개 믹스였죠. 도주는 면접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보리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온 동네를 미친 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보리를 찾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직접 쓴 전단지를 수백 장 만들어 전봇대와 담벼락에 붙였습니다. 사례금까지 내걸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산을 며칠 밤낮으로 헤매고 다녔지만 보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절망으로, 절망은 체념으로 변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운이 없었다고 개 한 마리 때문에 너무 속 썩이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도준에게 보리는 그냥 개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신의 부재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죄책감은 바쁜 도시 생활과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희미해지는 듯 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흉터로 남았습니다. 고속도로 출구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은 더욱 짙은 과거의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나지막한 산세와 길가에 드문드문 보이는 낡은 집들. 저 길모퉁이를 돌면 보리가 꼬리를 치며 달려나올 것만 같은 착각에 도주는 몇 번이고 엑셀에서 발을 떼야만 했습니다. 길가에 누런 개 한 마리가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실망감에 한숨을 쉬는 과정이 반복되었죠. 7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그의 상실감만큼은 조금도 풍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고향 집은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낮은 담장과 붉은 벽돌, 지붕,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장독대까지. 하지만 그를 반기는 건 보리의 짖음이 아닌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부모님은 마루에 앉아 말없이 그를 맞았습니다. 왔냐는 아버지의 한마디와 고생했다는 어머니의 한마디가 전부였죠. 도주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갈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창고로 향해 먼지 쌓인 예초기를 꺼내들었어요. 이 성가신 의무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초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릴 적 보리와 함께 뛰어놀며 다람쥐를 쫓던 오솔길. 이제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길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었죠. 묵직한 예초기의 무게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앞둔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산의 초입 서늘하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시의 아스팔트와는 전혀 다른 생명과 죽음이 뒤섞인 냄새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끈질기고 조용하며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선. 도주는 헛것을 느꼈으려니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산의 공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온했던 숲의 정적이 무언가 일어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7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기적이 바로 그 산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소 주변의 풀들이 도준의 예초기 날에 힘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산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깨뜨렸어요. 그는 오직 눈앞의 잡초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기계의 진동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전해져 왔고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렸죠. 조금 전 느꼈던 기이한 시선의 감각을 잊기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계 소리가 요란해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떤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소리처럼, 보이지 않는 형체처럼 끈질기게 그의 감각을 자극했어요.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예초기의 시동을 껐습니다. 그러자 산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죠.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우는 새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에 선명한 침묵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도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10여 미터 떨어진 떡갈나무 아래 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빛바랜 황갈색 털, 살짝 접힌 오른쪽 귀, 그리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뒷다리까지. 도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겠지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7년 전 그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보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이에요. 7년이란 시간 동안 집 나간 개가 이 험한 산속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없어요. 게다가 저 개는 보리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털에는 윤기가 없었고 몸 여기저기에는 상처처럼 보이는 자국들도 있었죠. 그저 닮은 들개일 뿐이라고, 이 산에는 저런 개들이 흔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개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도준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은 낯선 상대를 향한 공격성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깊이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듯한 신중함에 가까웠습니다. 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개를 향해 내디뎠어요. 그러자 개는 그만큼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남은 벌초 작업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의 온 신경은 저 개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준은 홀린 듯 마른 입술을 겨우 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자신이 없었죠. 보리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겨우 개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동도 않던 개에 접힌 귀가 쫑긋 하고 위로 솟구치듯 반응했어요. 뻣뻣하게 서 있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좌우로 떨렸습니다. 개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계심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혼란과 그리움 같은 것이 수면 위로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요. 저 반응은 보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개도 저 이름에 저렇게 반응할 수는 없어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여전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죠. 마치 아는 척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요. 7년의 세월은 그와 보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도주는 벌초를 마저 끝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더 이상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다시 깊은 경계의 눈빛으로 돌아가 그를 응시할 뿐이었죠. 결국 도주는 포기하고
남은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예초기를 정리하고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보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그의 뒤로 보리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스토커처럼 혹은 오랫동안 헤어진 주인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려는 충견처럼 도주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리는 그가 멈추면 함께 멈추고 그가 걸으면 다시 조용히 따를 뿐 거리를 좁히지는 않았습니다. 산의 초입에 거의 다다랐을 때 도주는 차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져왔던 김밥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어 김밥을 꺼내 들고는 보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보리야, 이리 와. 배고프지? 그는 몸을 낮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김밥 한 조각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보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맛있는 냄새를 이기지 못했는지 절뚝거리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죠. 도주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년 만에 자신의 손이 내민 음식을 먹으려는 보리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보리가 마침내 김밥 앞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쪽 낡은 흙집이 있는 방향에서 한 할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리야, 저녁 먹어야지. 이리 오너라.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보리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요.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땅에 놓인 김밥을 외면한 채 뒤돌아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힘껏 달려갔습니다. 누리라는 낯선 이름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반응하면서요. 도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김밥이 들려 있었고 눈앞에서는 자신의 개였던 보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다른 주인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라 믿었던 재회는 순식간에 잔인한 현실이 되어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보리에게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주인이 있었습니다. 7년의 시간은 그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흘러가 있었던 겁니다.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도주는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뒤엉켜 있었죠. 저 할머니는 누구이고 어떻게 보리와 함께 있게 된 것일까요? 누리라는 이름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요? 그는 낡은 흙집 앞 평상에 앉아 누리의 털을 쓰다듬고 있는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누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도준을 힐끔거렸어요. 저 할머니. 도준은 최대한 공손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떨리고 있었죠. 저게 혹시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제가 7년 전에 잃어버린 개랑 너무 닮아서요. 할머니는 도준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말끔한 도시 옷차림, 그리고 그가 몰고 온 번쩍이는 외제차까지. 그녀의 눈빛에는 외지인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누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누가 뭘 잃어버려. 이놈은 누리여. 우리 누리. 아니, 제 개의 이름은 보리였어요. 특징이 정말 똑같아요. 저기 접힌 귀하며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개가 어디 한둘인가. 남의 집 개 붙들고 무슨 소리여. 할머니의 태도는 완고했습니다. 다짜고짜 나타나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빼앗으려는 파렴치한으로 도준을 취급하는 듯했죠. 도준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7년 만에 찾은 보리였으니까요. 할머니,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들을 거 없어. 어서 가봐요. 우리 누리 놀래지 말고. 할머니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거부의 표시였죠. 누리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류를 느꼈는지 할머니의 품속에서 더욱 불안하게 낑낑거렸습니다. 도주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물러섰습니다. 감정적으로 다그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번에는 차분하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리의 등을 쓸어주며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6년도 더 됐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이었어. 할머니는 6년 전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우연히 이개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누군가 몰래 설치해둔 쇠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죠. 마음 약한 할머니는 다 죽어가는 개를 외면할 수 없었고 자신의 몸만 한 개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밤새 끓인 약초물로 상처를 닦아주고 며칠을 입에 죽을 떠넣어줬지. 다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용케 살아나더라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난 개에게 온 세상을 누리며 잘 살라는 의미로 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후로 누리는 한시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적적하고 외로운 산골 생활에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었고 밤에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었죠. 자식들도 모두 도시로 떠나고 홀로 남은 할머니에게 누리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놈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놈이 나를 살린 거요.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도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뼈아픈 상실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절실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할머니의 6년은 자신이 보리를 잃고 보낸 7년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리는 더 이상 온전히 자신만의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혹시 오른쪽 귀 뒤쪽을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제 보리는 어릴 때 다른 개한테 물려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콩알만한 크기로.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녀의 손은 그 흉터의 감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늘 궁금했지만 그저 험한 산 생활을 하며 생긴 상처련이 여겼던 바로 그 자국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도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잠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아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확인 한 번만. 시끄럽다. 이제 이놈은 보리가 아니라 누리고 내 새끼여.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누리를 재촉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쾅 하고 닫히는 낡은 나무 문 소리가 도준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더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개라는 확신과 할머니의 절박한 사정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준은 차마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었다가도 이내 꺼버리기를 수차례 반복했죠. 이대로 돌아선다면 7년 만에 찾은 보리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먼지 쌓인 고향 집으로 차를 돌렸어요. 부모님께는 서울에 급한 일이 취소되었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굳은 표정을 본 노부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방에 조용히 이부자리를 펴줄 뿐이었죠. 텅 빈 방은 과거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중학생 시절 교복을 입은 도준이 제 몸만 한 보리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보리의 오른쪽 귀는 깨끗했습니다. 아직 흉터가 생기기 전이었으니까요. 도준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년 만에 보리를 찾았다는 기쁨, 이미 누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보리를 본 충격, 그리고 할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대한 답답함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자신이 보리를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할머니에게서 유일한 가족을 빼앗는 행위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리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리는 자신의 일부였고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이었으니까요. 도시의 차가운 소음보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향 집의 깊은 정막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도주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딱히 갈 곳은 없었지만 방 안에만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는 차를 몰아 작은 읍내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왔던 이제는 많이 쇠락해버린 시장 근처를 배회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도준? 너 도준이 맞냐? 고개를 돌리자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준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박진수였어요. 읍내에서 유일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던 친구였죠. 진수야, 이게 얼마만이냐? 여기서 병원 한다더니 정말이네. 오랜만에 재회의 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진수는 도준을 자신의 병원으로 이끌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동물병원에는 약품 냄새와 동물들의 채취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진수는 커피를 타주며 도준에게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겪었던 기막힌 사연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벌초를 하러 갔다가 7년 전 잃어버린 보리를 만난 이야기, 그 개가 누리라는 이름으로 산골 할머니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귀 뒤의 흉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수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산골 할머니와 누리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아, 그 할머니랑 누리 읍내에서도 유명해. 할머니가 가끔 누리 데리고 내려오시거든. 서로 없으면 못 사는 사이처럼 보였는데 세상에 그 개가 네 개였다니. 진수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죠. 동물병원 간호사가 약을 사러 온 다른 손님에게, 그 손님이 시장 상인에게,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읍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서울서 건축가로 성공했다는 한신의 아들이 산골 독거노인 할매개를 뺏으려고 난리래. 아니야, 그 개가 원래 그 총각개였대. 7년 전에 잃어버렸던 걸 기적적으로 찾은 거라던데. 그래도 그렇지, 6년 넘게 키운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데려가. 홀몸인 할머니 쓰러지시겠다. 자기 개를 자기가 찾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젊은 사람이 안 됐지. 마을 사람들의 여론은 순식간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도준을 동정하는 측과
할머니의 편을 드는 측으로 나뉘어 가는 곳마다 수군거렸죠. 도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마을의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노골적인 시선들, 혹은 동정이나 비난이 섞인 눈빛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할머니 한 사람만이 아닌 마을 전체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시선들 속에서 며칠을 보낸 도주는 결국 다시 진수의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죠. 전문가이자 유일하게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친구의 조언이 절실했습니다. 진수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도준을 진료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마을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시골이 다 그래. 진수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도준은 보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할머니와의 대화, 그리고 귀 뒤의 흉터에 대한 확신까지 모든 것을 다시 설명했어요. 진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 하지만 도준아, 이건 감정적으로만 다가설 문제가 절대 아니야. 진수는 수의사로서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할머니가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흉터 하나만으로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어릴 때 마이크로칩을 심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걔의 상태야. 내 말대로라면 이제 나이가 꽤 많을 텐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주인과 유대감을 형성했어. 그걸 갑자기 끊어내는 건 걔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특히 노견에게 환경 변화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 진수의 설명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도주는 오직 찾았다는 기쁨과 내게라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정작 보리의 입장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할머니의 6년과 자신의 7년 사이에서 보리가 겪었을 혼란과 아픔을 그는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할머니 입장도 생각해야 해. 그분에게 누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가족이잖아. 그 존재를 갑자기 빼앗긴다고 생각해봐. 그 상실감은 내가 보리를 잃었을 때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친구의 조언은 도준의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보리를 데려오는 것이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 다시 보리를 가슴에 묻어야 하는 걸까요? 도준의 얼굴에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진수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야. 방법을 바꾸자는 거지. 진수는 강압적인 방식 대신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도준이 며칠 더 고향에 머물면서 보리와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시간을 늘려보라고 했죠. 할머니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보리가 스스로 도준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걔는 기억의 동물이야. 특히 어릴 때의 기억은 강렬하게 남아있지. 내 목소리, 내 냄새, 함께했던 놀이 같은 것들을 통해 서서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에게 내가 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진수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협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옛 친구를 그리워하는 선량한 과거의 주인으로서 다가가라는 것이었죠.
신뢰를 쌓고 할머니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오래 걸리고 힘든 길이 될지라도 모두가 상처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진수의 조언을 듣고 도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서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며칠 더 연장했어요. 프로젝트 마감일이 코앞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갇혀 괴로워하거나 성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으로, 힘이 아니라 시간과 진심으로. 도주는 자신의 7년과 할머니의 6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살아낸 보리의 13년이라는 세월을 모두 끌어안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어렵고 긴 싸움을 앞둔 병사의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도준의 하루는 서울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의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더 이상 분과 초 단위로 쪼개어 관리해야 할 자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에 따라 그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는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죠. 할머니의 집이 시야에 들어오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산 중턱의 작은 공터. 어릴 적 보리와의 비밀이 깃든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어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처리하지 못한 서울의 업무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그 공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죠. 딱딱한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도시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나무 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그는 눈을 감고 그 모든 소리가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건축가로서 늘 인공적인 공간을 창조하던 그가 이제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공간의 미세한 요소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기묘한 의식은 산골 할머니와 누리에게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첫날 산책길에서 도준을 발견한 할머니는 잔뜩 날을 세운 채 누리의 목줄을 꽉 쥐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낯선 짐승을 경계하는 듯했죠. 누리 역시 주인의 불안을 느꼈는지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도준을 겼는지라며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할머니의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누리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녀석은 도준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꽤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어요. 할머니가 누리야, 어서 가자니까 하고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지만 누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 무언가 아련하고 그리운 감정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도준의 침묵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할머니는 이제 그를 보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못마땅하다는 듯 작게 혀를 차거나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그녀 역시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저 젊은이가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요. 그는 그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리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녀석은 도준을 발견하면 먼저 꼬리를 미세하게 흔들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공터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와 공기의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7년의 세월에 먼지처럼 쌓여 희미해진 주인의 냄새를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도주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고향집의 낡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쏟아져 나왔죠. 그는 손전등을 켜고 창고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앨범, 초등학교 시절의 상장, 녹슨 자전거. 그의 과거가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자 더미 가장 아래쪽에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닳고 닳아 원래의 색을 잃어버린 붉은색 고무공. 그가 중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보리에게 처음 사주었던 장난감이었죠. 공의 표면에는 보리의 날카로운 유치가 남긴 무수한 이빨 자국이 마치 고대의 상형 문자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주는 공을 품에 안고 공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비장한 각오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할머니와 누리가 산책길에 나타났습니다.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누리가 자신을 똑바로 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붉은 고무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성물을 다루는 사제처럼 경건한 몸짓이었죠. 공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누리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녀석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고 귀는 소리의 근원을 향해 쫑긋 솟았으며 콧구멍은 세차게 벌렁거렸습니다. 그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수문이 낡은 공 하나에 의해 폭발하듯 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고무 냄새, 입안 가득 느껴지던 짜릿한 감촉, 그리고 저 공을 던져주던 유일한 주인의 웃음소리. 그 모든 기억이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해일처럼 몰려왔습니다. 도주는 누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공을 바닥에 가볍게 통 하고 튕겼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누리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도주는 다시 한번 공을 튕기고는 누리의 앞으로 살며시 굴려주었습니다. 대굴대굴. 낡은 공은 느릿하게 굴러가 정확히 누리의 발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크르릉 낑낑. 누리의 목에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기묘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공을 물고 싶은 원초적인 본능과 지난 6년간 자신을 돌봐준 현재의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이성 사이에서 녀석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짖는 대신 고통스럽게 신음했고 달려나가는 대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것은 보리였던 자신의 과거와 누리로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늙은 개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참혹한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리의 목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누리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보리의 기억 앞에서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누리는 더 이상 자신의 충직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을 품고 있는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누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누리의 과거를 외면해왔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터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낑낑거리는 누리의 소리만이 그 침묵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7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2명의 주인과 한 마리의 개,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뒤흔드는 낡은 고무공 하나. 그들의 조용하지만 치열했던 협상은 이제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도주는 공터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착잡한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었죠. 고무공 사건 이후 할머니는 누리를 데리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고 그 뒷모습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주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른다고 자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쪽 하늘부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후텁지근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고 축축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싸아! 굵은 빗방울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맹렬하게 퍼부었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소음은 공포심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주는 급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지만 성난 자연의 기세 앞에서 그것은 무의미한 저항이었습니다. 거센 비는 나뭇잎 사이를 뚫고 그의 온몸을 적셨고 순식간에 체온이 떨어지며 입술이 파랗게 떨려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지만 차가 있는 산 아래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의 집문이 삐걱 하고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도준의 공경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소리쳤습니다. 이리 들어와. 그러다 벼락 맞을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고 호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지금의 도준에게는 그 목소리가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할머니의 집 처마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빗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눅눅하지만 아늑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마른 수건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도주는 젖은 머리와 얼굴을 닦으며 어색하게 서 있었죠.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작고 낡았습니다.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낮은 가구들, 벽 한쪽을 가득 메운 빛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구석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약초 냄새. 이곳은 할머니의 삶 그 자체가 응축된 공간이었습니다. 누리는 꼬리를 치며 도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다가 다시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는 등 어색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준을 툇마루에 앉게 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부지런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 감자 몇 알과 잘 익은 배추김치가 담긴 작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장할 테니 뭐라도 먹어. 도주는 얼떨결에 상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호흡으로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특별할 것 없는 감자였지만 허기와 추위에 지친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요리였습니다. 아삭한 김치를 곁들여 감자 한 알을 다 비울 때까지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툇마루 지붕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빗소리만이 그들의 어색한 식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씻겨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을 먼저 깬 것은 놀랍게도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영감 살아있을 적에 비만 오면 저렇게 막걸리를 찾았지. 도주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 도시로 떠나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날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겨울밤 홀로 알아누웠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그저
외로운 한 노인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도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에 용기를 얻은 도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도시 속에서 느끼는 철저한 익명성.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근원에는 언제나 보리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온 세월도 환경도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은 보리이자 누리인 한 생명을 통해 똑같은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죠. 도준의 상실은 할머니의 구원이 되었고 할머니의 외로움은 도준의 그리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과 같은 행복을 공유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칠 무렵 두 사람의 마음속을 가로막고 있던 먹구름도 함께 걷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준의 부탁을 받은 진수가 왕진 가방을 들고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는 마을 어르신들의 가축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고 누리에 대한 정밀 검진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진수와 도준을 경계하지 않았기에 순순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진수는 할머니와 도준이 지켜보는 가운데 능숙하고 차분하게 누리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누리의 가슴에 대고 오랫동안 심장 소리를 들었고 눈과 귀, 치아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역시 다리였죠. 그는 누리를 조심스럽게 눕힌 뒤 고관절 부위를 세심하게 만져보고 다리를 여러 각도로 움직여보며 통증 반응을 살폈습니다. 누리는 진수의 손길이 아프지 않은지 혹은 그의 의도를 이해라도 한 듯이 얌전히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검진을 마친 진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나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하지만 예상대로 뒷다리 관절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 앞으로는 높은 곳을 오르내리거나 무리하게 달리는 일은 피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는 도준에게 따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 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만난 진수의 표정은 아까와는 달리 어둡고 심각했습니다. 도준아, 이건 그냥 노화 현상이 아니야. 유전적 요인이 큰 고관절 이형성증이 확실하고 이미 꽤 진행된 상태야.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 수술을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꾸준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서 통증을 관리해줘야 해. 전문의의 냉정한 진단은 도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보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보니 확실해졌어. 그 녀석은 보리라는 이름과 누리라는 이름, 둘 다 자기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할머니, 두 사람 모두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건 어느 한쪽이 양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젠 정말로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만 해. 진수의 마지막 말은 무거운 숙제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다시 한번 산을 올라 도준과 할머니를 마주 앉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둘 중 한 사람의 편이 아닌 오직 늙고 병든 개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재자였습니다. 할머니, 도준아.
제가 어제 오늘 누리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리에게는 두 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따로 떨어져서는 그 누구도 누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 분의 욕심이나 상처가 아니라 오직 이 아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수의 진심 어린 말에 두 사람은 숙연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던 누리가 몸을 일으켜 두 사람 사이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각기 다른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리야, 이리 와. 괜찮아. 도준이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누리야, 우리 누리. 이리 와야지. 할머니가 눈물기 어린 절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간 마당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진수도 도준도 할머니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개의 선택을 지켜보았습니다. 누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질 듯한 고통이 담긴 눈으로 도준을 한 번, 그리고 할머니를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의 까만 눈동자에는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낑낑끙. 누리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저미게 할 만큼 애처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두 주인을 향해 차마 어느 한쪽으로도 발을 떼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잠시 후 누리는 마침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힘겹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뒷다리가 그의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는 도준에게로 향하지도 않았고 할머니에게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정확히 두 사람이 앉아있는 평상의 정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가지 않겠다는 침묵의 저항이자 두 사람 모두를 떠나지 않겠다는 간절한 호소. 늙은 개는 자신의 온몸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현명하고 슬픈 대답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보리의 그 현명하고도 슬픈 선택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그 좁고 차가운 오피스텔, 낮 시간 내내 홀로 현관문만 바라보며 자신을 기다려야 할 보리의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것은 7년 만의 재회가 아니라 보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감옥을 선사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맑은 공기와 흙냄새, 그리고 자유로운 산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늙고 병든 개에게 도시의 삶은 형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연로한 할머니 혼자서는 보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또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진수가 말한 꾸준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고 거동이 불편해진 보리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읍내의 병원까지 오가는 것은 할머니의 힘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준은 홀로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난 10여 년간 서울에서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깊이 되돌아보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높은 연봉, 화려해 보이는 성공.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이 마주한 이 복잡하고 근원적인 문제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보리와 할머니를 이 절박한 상황에 남겨둔 채 결코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년 시절과 7년의 그리움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까지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비겁한 도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자신의 낡은 고향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방, 삐걱거리는 마루, 군데군데 곰팡이가 쓴 벽지. 지금까지는 그저 처분해야 할 낡은 유산으로만 여겼던 이 공간이 그날따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수리하고 다시 사람의 온기로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죠. 이곳이라면 보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할머니도 가까이서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의 눈빛은 밤사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고 절망하는 남자가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건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서울의 건축사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고향에 머물며 재택근무를 통해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는 소장을 향해 그는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비장하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이 평상에 앉아 무릎에 누리의 머리를 뉘인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죠. 도주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밤새 준비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저 집,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을 깨끗하게 고쳐서 앞으로는 여기서 지내려고 합니다. 서울 일은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도준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도준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 아니, 누리는 저희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보리의 병원비, 사료값,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힘드실 테니 병원도 제가 데리고 다니고 약도 제가 시간에 맞춰 챙겨 먹이겠습니다. 굳은 일은 다 제게 맡기세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이자 자신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신 할머니께서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보리의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일한 할머니로요. 저는 그저 보리를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늙은 친구가 될 테니까요. 할머니와 보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지켜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책임을 나누자는 이야기도 아니었죠. 그것은 혈연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자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보리. 상처와 그리움으로 얽힌 새 존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살아가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준의 얼굴과 자신의 무릎에 편안하게 잠든 누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녀의 메마른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내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아주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상 아래 엎드려 있던 누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해라도 한 듯 자신의 꼬리를 바닥에 대고 아주 느리게 툭 하고 한 번 내리쳤습니다. 한도준의 제안이 눈물과 함께 받아들여진 그날 이후 산골 마을에는 작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도준의 낡은 고향 집에서부터였죠. 수십 년간 비어있던 그 집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아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서울에서의 삶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이 작은 집을 되살리는데 쏟아부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마천루의 화려한 외피를 디자인하는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 식구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짓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축가였죠. 공사는 생각보다 더디고 힘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한 석가래를 교체하고 습기로 얼룩진 벽지를 뜯어내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새로 까는 일은 혼자서는 벅찼습니다. 도준의 손은 연필을 잡는 대신 망치를 잡느라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였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뜯어낸 낡은 벽지 뒤에서 드러나는 튼튼한 나무 기둥을 볼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근간을 다시 확인하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설계도는 특별했습니다. 모든 공간은 새 식구의 동선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디자인되었죠. 특히 그는 집의 앞뒤로 넓고 낮은 툇마루를 내는데 가장 큰 공을 들였습니다. 뒷다리가 불편한 보리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햇볕을 좋아하는 할머니가 언제든 걸터앉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의 건축학적 지식은 이제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존재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마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수군거리며 도준의 고된 노동을 지켜볼 뿐이었죠. 서울 깍쟁이가 며칠이나 버티겠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행복한 표정으로 집을 고치는 도준의 모습과 그런 그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나르는 할머니, 그리고 그 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늙은 개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마을 이장님에게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자신의 낡은 트럭을 몰고 와 도준이 산더미처럼 쌓아둔 폐자재를 말없이 실어 날라주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미관상 안 좋아서 그래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 일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는 갓 담근 김치와 장조림을 들고 찾아와 일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지 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젊은 시절 목수일을 했다는 한 어르신은 지붕을 손보는 도준에게 며칠 동안이나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준을 비난하거나 동정하던 그 시선들은 이제 존중과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준과 할머니, 그리고 보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통해 잊고 있던 공동체의 온기를 되찾고 있었던 거죠. 한 청년의 용기 있는 귀향과 한 노인의 안정된 노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늙은 개 한 마리의 이야기는 삭막했던 시골 마을에 새로운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역시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도준이 가꿔놓은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상추를 심어야 잘 자라는지, 어느 쪽에 고추를 심어야 햇볕을 잘 받는지, 그녀의 수십 년 농사 경험은 도준의 건축 지식만큼이나 집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그녀는 땀 흘리는 도준과 인부들을 위해 시원한 보리차를 내어주고 밭에서
막단 싱싱한 오이를 건네며 이 새로운 집의 진정한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꼬박 지나갔습니다. 낡고 스산했던 폐가는 마침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하고 정갈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도준과 할머니는 새로 깐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자신들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을 한 보리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7년의 엇갈림과 아픔 끝에 새 영혼은 비로소 완벽한 그들의 안식처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시간은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새 식구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했죠. 아침은 알람 소리 대신 창밖의 새소리와 부엌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도준의 기척을 느끼고 꼬리로 마룻바닥을 툭툭 치는 보리의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출근길은 침실에서 마당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재까지의 단 몇 걸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컴퓨터로 서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틈틈이 창밖에서 졸고 있는 보리의 모습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텃밭에서 갓 기른 채소들로 차려낸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세 식구는 툇마루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식사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그녀가 시집 왔을 때 이 마을의 모습,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와의 추억, 심지어는 도준의 부모님의 어릴 적 모습까지. 도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역사와 자신의 뿌리를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도준은 보리의 약을 챙기고 함께 가벼운 물리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진수의 조언에 따라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보리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죠.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날이면 진수는 보리의 상태보다 오히려 점점 더 밝아지는 도준과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는 그저 개의 관절염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외로운 영혼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준은 컴퓨터를 끄고 온전히 가족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이제는 먼 길을 걷지 못하는 보리의 보폭에 맞추어 아주 느린 산책을 나섰습니다. 노을이 지는 산길을 함께 걸으며 그들은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텃밭에 오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서울의 클라이언트가 어떤 까다로운 요구를 했는지, 보리가 낮잠을 자며 무슨 잠꼬대를 했는지. 그들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성공의 정점에서 느끼는 화려한 성취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와 나누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온기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다시 한 해가 지나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보리는 14살을 훌쩍 넘긴 아주 늙은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녀석은 산책은커녕 툇마루를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겨워했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숨소리 또한 얕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고통이나 불안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직 충만한 시간을 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 뿐이었죠. 그날도 그런 평범한 가을날의 오후였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온 산과 잘 가꿔진 집과 마당의 텃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준과 할머니는 새로 지은 집의 넓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무릎에는 보리가 머리를 기대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도주는 그런 보리의 등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보리의 얕은 숨결이 할머니의 무릎과 도준의 손길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세 식구는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게 저물어가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7년 전 한 청년의 가슴에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그 엇갈림. 6년 전 한 노인의 외로운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던 그 만남.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그들의 시간. 이 모든 것은 그저 잃어버린 개 한 마리를 되찾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웠던 새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대며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도주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보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여전히 서울의 빌딩 숲에서 공허한 성공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을 거라고. 만약 할머니가 보리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만약 자신이 보리를 다시 찾지 못했더라면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결코 시작되지 못했을 거라고. 지는 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을 알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빛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하고 감사했습니다. 도주는 잠든 보리의 귀에 대고 오직 둘만이 아는 그 이름을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정말로 고마워. 보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깊은 잠 속에서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꼬리끝을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7년의 방황 끝에 마침내 완전한 사랑 속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한 영혼의 평화로운 마침표였습니다.